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1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중간고사 전에 그 프린트 14 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절대연령 15쪽 배워볼게요. 그 상대연령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층의 선후 관계. 무엇을 가지고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지냐? 바로 지사학의 법칙을 가지고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진다. 이 지사학의 법칙 5가지를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 그래서 지층은 퇴적될 때 수평으로 퇴적된다. 그런 거. 이렇게 지층이 퇴적됐다면은 지층이 퇴적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수평 퇴적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지층 누중의 법칙은 뭐냐면은 그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욱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산출된다. 만약에 지층에 역전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지질 주상도가 있을 때 여기 맨 밑에 있는 게 오래된 지층이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게 최근 거 새로운 지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산출된다. 요런 거.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은 뭐냐면은 마그마가 주변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화성암이 생성되었을 때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이렇게 만약에 지층이 A, B, C 그리고 화성암 D가 관입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관입당한 암석은 AB가 지금 관입당한 거지. D에 의해서 관입당한 게 AB층이고요. 그 다음에 관입한 암석이 D층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관입당한 암석 AB는 관입한 화성암 D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C가 언제 쌓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C를 일단 지워보자. 그러면 C를 지워야겠다. 이렇게 만약에 지층이 있다고 한다면은 A가 쌓인 다음에 B가 쌓인 다음에 D가 관입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부정합의 법칙은 뭐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부 지층과 하부 지층의 퇴적 시기 사이에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지층이 있고요. 위에 있는 지층이 있는데, 자, 부정합 면에는 이렇게 기저여감이 존재할 거고요. 이 기저여감은 뭘로 이루어진 여감이에요?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지층이 A라고 했어. 그리고 위에 있는 지층이 B야. 이렇게. 그러면 이 기저여감은, 여기에 있는 이 기저여감은 뭘로 이루어진 여감이야? 바로 A로 이루어진 기저여감이라는 거죠. 지층이 융기돼서 풍화 침식되면서 A라는 역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A 지층과 성분이 같은 역들이 생긴 거죠. 역들이 생긴 다음에 그 위에 다른 물질들이 퇴적될 때 A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기저여감들이 부정합 면 위에 깔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합의 법칙. 됐죠? 그 다음에 암상에 의한 대비가 있고요.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다라는 거를 배웠었고요. 자, 오늘은 절대연령. 절대연령이란 암석의 생성 또는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연 단위의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암석의 절대적인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암석의 절대적인 나이를 알 수 있다. 뭐를 이용해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그 암석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사성 동위 원소는 옛날에도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일단은 동위 원소란 뭐냐면 동위 원소는 원자 핵 내의 양성자 수는 같아. 그런데 중성자 수가 다른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2번이죠. 그러면 질량수가 12라는 거잖아. 알고 있니? 이렇게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탄소는 이 10이라는 의미가 양성자 수 6개랑 중성자 수 6개가 더해져서 12가 된 거거든. 그런데 중성자 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6이 아니라 뭐 7이거나 8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6 더하기 7, 6 더하기 8이 되면 어떻게 돼요? 13C, 14C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러한 것들을 동위 원소라고 한다는 거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탄소들은 이렇게 12개의 질량수를 가진 탄소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탄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위 원소로. 그런데 이 동위 원소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14개의 질소로 바뀔 수 있는데 14개의 질량수를 가진 질소로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질소로 바뀌면서 방사선을 방출해요. 그렇지? 이러한 것들을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한다. 동위 원소 중에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안정한 원소로 변해간다. 이 14탄소는 약간 불안정해.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14질소로 바뀌는데 안정한 원소로 바뀌는데 그러면서 방사선을 방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4탄소가 14질소로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14탄소가 만약에 이렇게 10개가 있었다고 쳐봐요. 10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탄소 5개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5개가 질소로 바뀌었다는 거야. 딱 절반의 개수가 바뀌었다라고 할 때 이 절반의 개수만큼 바뀔 때 걸리는 시간 t를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돼서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거 중요해요. 온도나 압력 등의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붕괴되는데요. 이때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여기에서는 지금 14탄소죠. 붕괴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라 그러고요. 붕괴된 후에 생성된 원소를 여기에서는 14질소겠지? 생성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한다. 모원소와 자원소가 있어요. 모원소가 자원소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모원소 중에서 딱 절반이 자원소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알겠죠? 그런데 이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 등의 외부 환경에 관계가 없이 일정한 속도로 붕괴한다는 거죠. 각각 특정한 원소가 있잖아. 방사성 동위원소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교과서 몇 쪽이더라? 교과서 63쪽.
교과서 63쪽 날개 부분에 보면은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해서 모원소가 뭐 우라늄, 칼륨, 루비디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원소로 바뀐단 말이죠. 자원소로 바뀌는데 딱 절반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방사성 동위 원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특정한 원소에 따라서 반감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종류의 방사성 원소에서는 반감기가 항상 일정하다. 어떻게? 온도와 압력 등의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외부 조건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감기를 가지고 그 암석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봐봐, 이 그래프를 봐봐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봐봐, 모원소가 맨 처음에 100%였어. 모원소가 맨 처음 100%였는데 이 모원소가 자원소로 바뀜에 따라서 모원소의 양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자원소의 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은 모원소가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언제예요? 여기 바로 이때지. 이때가 반감기가 한 번 지난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라는 거죠. 1대 1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또 시간이 흘러서 모원소는 또 한 번의 반감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맞아? 자, 여기서 밑에 요만큼의 모원소가 있었어. 모원소가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모원소가 있는데 모원소 중에 다시 절반이 자원소로 바뀌었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반감기가 지난 시간과 두 번째 반감기가 지난 시간은 같다는 거죠. 반감기는 항상 일정하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자,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모원소가 있었고요. 자원소가 있었어요. 모원소가 있었고 자원소가 있었는데 지금 아직 모원소가 자원소로 바뀌지 않았을 시점에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0이에요. 1대 0. 그러니까 얘가 100이고 얘가 지금 0이잖아. 그럼 1대 0이잖아. 그럼 반감기가 한 번 지났다. 한 번 지나면은 모원소가 50, 자원소가 50이란 거죠. 몇 대 몇? 1대 1이라고. 1대 1. 혹은 2분의 1 대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반감기가 한 번 또 지났어요. 또 지나면은 모원소는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50에서 25로 줄어들고요. 자원소는 75%가 된다. 그렇지? 그러면은 25 대 75니까 몇 대 몇? 1대 3이 되겠지. 여기선 1대 1. 그러면은 분수로 표현하면은 4분의 1 대 4분의 3이죠. 맞아요? 그 다음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났어요. 한 번 더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25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12.5%, 그 다음에 87.5%가 되겠죠. 맞아? 그럼 분수로 표현하면은 8분의 1 대 8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이걸 비율로 따지면은 1 대 7이 되겠지. 이걸 다 알아야 돼.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응? 그 다음에 1 대 15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3번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은 첫 번째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50대 50, 25대 75, 12.5대 87.5 이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2분의 1 대 2분의 1, 4분의 1 대 4분의 3, 8분의 1 대 8분의 7 이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와. 뭐? 한 번 지나면 1대 1, 두 번 지나면 1대 3, 세 번 지나면 1대 7 요거를 좀 알아놔야 됩니다. 요거를 잘 정리해 주세요. 알겠죠? 교과서 63쪽 보면은 그림이 아주 잘 설명돼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반감기와 절대 연령 사이의 관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원소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자원소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거고요. 암석이나 광물이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 자원소의 비율, 그리고 반감기를 알면 그 암석이나 광물이 생성된 시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건 이따가 문제 풀면서 계속 확인할 거니까 그때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그런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하여 절대 연령을 구하는 것은 어떠한 암석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냐? 바로 화성암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화성암에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거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이용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화성암에서는 마그마 속에 들어있는 광물 있잖아. 그 광물이 방사성 동위원소일 때,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구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화성암에서 이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변성암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고온에서 변성작용에 의해서 재결정작용이 일어난 시기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변성암의 절대 연령을 측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퇴적암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렵다. 절대 연령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화성암이나 변성암의 절대 연령을 측정한 다음에 이 암석과의 생성 순서를 비교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아낸다. 됐죠? 그 다음 오래된 지질시대의 암석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긴 것을 이용하고요. 가까운 지질시대의 암석이나 유기물에는 탄소 같은 반감기가 짧은 것을 이용한다. 교과서 63쪽에 보면은 그 우라늄은 238 우라늄이 있어요. 이 238 우라늄이 206 납으로 바뀌는데 이 모원소를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원소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우라늄 238 우라늄은 반감기가 44.7억 년이에요. 엄청 길죠. 엄청 길어요. 그 다음에 뭐 칼륨 같은 경우도 아르곤으로 바뀌는데 종이 잠깐 쳤었고요. 칼륨 같은 경우도 아르곤으로 바뀌는데 12.7억 년이 걸린다고, 이렇게 시간이 길다고요. 오래된 지질시대 암석에는 이렇게 반감기가 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고요. 유기물이나 가까운 지질시대 암석은 반감기가 짧은, 탄소는 지금 5,730년밖에 안 돼요. 반감기가 5,700년 정도는 외워놔야 돼. 탄소의 반감기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이라 그래서 그 방사성 탄소는 반감기가 짧다 그랬잖아. 얼마큼? 5,700년 정도. 이렇게 짧은 반감기를 갖고 있어서 비교적 젊은 지층이나 고고학 연구에 이용이 되는데, 유기물 연구에 이용이 되는데, 14탄소는 붕괴해서 14질소가 되지만 우주로부터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와 반응하여 14질소가 14탄소로 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대기 중에 14탄소의 양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땅이 있고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유기물이죠.
남은 유기물이에요. 그치? 남은 유기물이야. 그런데 대기 중에는 탄소가 엄청 많이 존재해. 어떻게 존재해요? 뭘로 존재해요? 뭘로 존재해요? CO2로 존재하겠지. CO2로 존재한다고. 너무 많이 그리면 안 되는데. CO2로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CO2에서 이 C 탄소는 12탄소라고. 대부분의 탄소들은. 그런데 간혹 가다가 14탄소가 있겠지. 맞아요? 극소수는 이렇게 동위원소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엔 그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이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그리고 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생물이 흡수하고 다시 뱉어내죠. 맞아요? 그게 광합성과 호흡이잖아. 그러면은 생물들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생물체 내 이 유기물 내의 14탄소와 12질소의 비율도 일정하겠지. 비율이 일정하다는데 대기에서의 비율도 일정하고 생물체 내의서의 비율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왜? 광합성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해서 CO2를 흡수하고 호흡을 통해서 CO2를 뱉어내기 때문에 대기 중에 탄소의 비율과 생물체 내의 탄소의 비율이 일정해요.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있는 14탄소도 붕괴돼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치면 5,700년이 지나면은 절반이 14질소로 바뀐다고요. 안정하게. 14탄소는 14질소로 바뀐다고요. 바뀌는데 우주로부터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가 이 질소를 때리면은 얘가 다시 얘로 바뀌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대기 중에 14탄소의 양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대기 중에서는 이게 항상 일정하다. 대기 중에서는 12탄소와 14탄소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 나무가 죽었어요. 나무가 죽었어요. 죽어서 누웠어. 이 나무 생물체죠. 이 생물체 내의 탄소의 비율은, 그러니까 보통산소 12탄소와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탄소의 비율이 원래 대기중과 일정했는데, 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일정했는데 생물이 죽고 난 뒤에는 물질 대사가 정지된대. 호흡과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대기 중에서의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은 일정한데 이 생물체 내의서의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물질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물체가 죽은 이후부터 이 14탄소는 뭘로 바뀐다? 14질소로 붕괴가 된다라는 거죠. 생물체 내에서 물질의 출입이 없어지면 14탄소는 14질소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14질소와 14탄소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의 탄소의 비율과 생물체 내에서의 탄소의 비율을 비교하면 그 생물이 죽은 뒤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 수 있다. 알겠지? 이게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층 속에 들어있는 동물의 뼈, 조개 껍데기, 나무, 꽃가루 이게 뭐예요? 이게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의 과거 생물체의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데 이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난 500년 혹은 5만 년 정도의 오래된 화석이나 고고학적 표본, 유기물들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은 다음 주에 오면은 수행 평가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수행 평가를 할 건데 수행 평가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줄게. 다 해줄 테니까 너네는 와서 쓰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우리 수행 평가지입니다. 수행 평가지. 목표는 뭐냐면은 지층 단면을 통해서 지층의 상대 연령을 구한다. 이거 보고 순서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지층이나 암석 속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절대 연령을 결정한다. 봅시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이다. 이 지층에는 여러 퇴적층들이 보인다. 관입한 화성암 C2가 있고요. 관입한 화성암. 그 다음에 단층 B를 확인할 수 있다. 화성암 E 주변에는 ACDF가 변성의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 지질구조의 형성 순서, 지층이나 지질구조의 형성 순서를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맨 처음 비교해드릴 게 이 A와 C입니다. A와 C. A가 쌓인 다음에 C가 관입했을까? 혹은 A가 관입한 다음에 깎여 나간 다음에 A가 쌓였을까? 뭘 보면 알 수 있어? 여기. 이거 뭐야? 요거 기저여감이에요. 뭐야? C의 파편들입니다. C의 파편들. 그러니까 C가 만들어진 다음에 A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D, 그 다음 F, 그 다음 E 관입, 그 다음 G. 맞지? 그러면은 이 단층이 생긴 때는 언제일까? 단층이 생겼을 때. 단층이 생겼을 때는 한 이쯤을 볼 수 있죠. 이쯤. F 다음에 F가 쌓인 다음에 단층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가 관입한 다음에 단층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치? 아무튼 G가 쌓이기 전에 그 전에 B라는 단층이 생긴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은 B와 E의 순서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B, E 쓰고 그다음 G가 쌓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지? 그다음 화성암 E와 주변에 있는 암석의 선후관계를 암석의 선후관계를 밝히는데 이용된 지사학의 원리는 무엇인가? 뭐예요? E가 주변의 암석을 관입한 거잖아. 그치? 관입의 법칙. 관입의 법칙. 이렇게 쓰면 되고요. F2와 G 여기 이 관계 뭐예요? 뭐가 보여요? 여기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부정합 보이죠? 여기 부정합 보여요? 여기 기저여관 보이죠? 뭐예요? 부정합의 법칙. 이거 쓰면 됩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화성암 C와 E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X가 있습니다. 이 X의 반감기는 5천만 년입니다.
이건 뭐 앞에서 다 배운 거고요. 화성암 C에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7이야. 1대 7이면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화성암 E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야.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예요? 2번. 그치? 그러면은 화성암 C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7이면은 반감기가 3번 지난 거예요. 반감기가 한 번 지날 때 5천만 년. 그러면 3번 지나면은 1억 5천만 년. 누가? 화성암 C는 절대 연령이 1억 5천만 년이다 라고 하고요. 화성암 E는 반감기가 몇 번 지났어요? 2번 지났으니까 5천만 년이 2번 흐르면은 1억 년이 절대 연령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퇴적암 ADF는 봐봐. 여기에서 퇴적암 ADF는 생성 시기가 화성암 C와 화성암 E의 사이에 있죠. 맞아요? 화성암 C는 나이가 1억 5천만 년이래요. 그 다음에 화성암 E의 나이가 1억 년이래요. 1억 살. 그러면은 ADF가 생성된 시기는 당연히 1억 5천만 년 전에서 1억 년 전 사이에 퇴적암 ADF가 퇴적되었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수행평가가 완성. 이거 다 외워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피게 할 거예요. 다 외워와요. 알겠죠? 1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뭘 할 거냐면은 그거 할 거예요. 우리 문제풀이 있잖아요. 우리 수능기출 문제풀이가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가 어디였냐면은 중간고사 전까지가 74번까지 풀었었어요. 1번부터 74번. 근데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관련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가 75번부터 몇 번까지냐면은 98번까지예요. 몇 문제예요? 24문제인가? 24문제. 얼마 안 되죠? 자, 두 번째 시간은 이걸 푸는 시간을 가질게. 푸는 시간.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이 문제를 풀이해 줄게요. 알겠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문제를 풀 때 좀 알아놔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그것만 좀 설명을 하고, 알아놔야 되는 게 좀 있어서 그것만 좀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이거 알아야 돼요. 지구의 역사 많이 했지. 이거는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데 고생대의 시작이 5억 4천만 년 전, 중생대의 시작이 2억 5천만 년 전, 신생대의 시작이 6,600만 년 전이라는 거. 요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표준화석이 있습니다. 고생대의 표준화석이 조금 밑에 쓸게. 고생대의 표준화석이 뭔지 배웠지 우리?
안 배웠나?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생물의 화석. 그 시대에만 산 거예요. 그게 표준 화석. 그러면은 어떤 지층에 그 표준 화석이 있으면 이 지층은 뭐 고생대구나, 중생대구나, 신생대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고생대는 삼엽중, 필석, 갑주어, 방추충. 중생대의 표준 화석은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의 표준 화석은 화폐석과 매머드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이랑 그 암모나이트랑 화폐석은 바다에 살았던 생물이기 때문에 해성층이라 그래요. 이런 애들은 해성층. 해성층에 살았던 애들이다. 혹은 뭐 아무튼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룡이나 매머드는 육성층. 육지에서 살다가 죽은 애들. 그게 공룡과 매머드. 됐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문제 풀면서 조금씩 설명할 거니까 일단 최대한 아는 거부터 다 풀고 많이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 영상에서 다음 주라 그러면 안 되지.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 영상에서 문제풀이를 쭉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